제가 이야기를 퍼뜨릴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찾아가 글을 쓰고 있는 요즘입니다. 제 안에서 분통이 터져올라 이렇게 많은 분들께 제가 겪은 이야기를 알리려 해요. 여러분들은 사기 결혼, 혼인 빙자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저도 저런 말을 심심치 않게 자주 듣고는 했습니다. 하지만 자주 듣기만 했을 뿐 저런 일이 나한테 벌어질 거라고는 정말이지 꿈에도 상상조차 못했던 일이었어요. 저와 결혼했던 그 남자는 결혼하고 1년 만에 사라졌습니다. 마치 유령처럼 말이에요. 그런 남편을 찾아 헤매이던 중 저는 남편이 있는 곳을 알게 되었고 불이 나게 달려간 그곳에서 눈으로 직접 보고도 믿지 못할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히 제가 무슨 일을 겪었는지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아유, 내가 둘이 진작부터 잘 어울린다고 했어. 둘이서 이렇게 마음이 잘 맞아서 식장까지 같이 들어서니 얼마나 보기 좋아? 예, 아가. 요새 사람들 손주 손녀 굳이 따질 것 없다고들 하는데 나는 솔직히 말해서 아니다. 나는 이왕이면 손주도 있고 손녀도 있었으면 좋겠어. 더 좋은 거는 손주가 첫째로 떡하니 나와줬으면 좋겠고 나는 너희들이 아들, 딸 잘 낳아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어쩜 이렇게 선남선녀가 잘 만났을까? 엄마는 뭘 그렇게 사람한테 부담을 줘. 우리가 알아서 잘할게. 하여간. 자기야, 엄마가 하는 말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 엄마는 자기가 너무 좋아서 그러는 것 같아. 하여간 우리 엄마 며느리 사랑은 알아줘야 한다니까. 이번에도 친구분들이랑 식사 자리 있으시다고 해서 모셔다 드릴 겸 내가 갔었는데 친구분들한테 자기 이야기를 얼마나 해놓은 것인지 다들 나한테 부럽다고 어디서 그런 색시를 구했냐고 난리들도 아니었다니까. 그럼 당연하지. 우리 미진이가 누구 며느리인데? 내가 우리 미진이 자랑을 얼마나 하고 다녔는지 몰라. 내가 너한테 부담 주려고 한 말은 아니고 그냥 내 소원이 그렇다 이거지. 어쨌든 나는 너희 둘이 이렇게 결혼을 해서 너무 좋다. 아마 앞으로 좋은 일만 가득할 것 같아. 저는 맞선을 통해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다니는 교회 신도분이 중매해서 선을 보게 되었죠. 저는 느지막하게 임용고시에 붙어서 교사로 일을 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현재도 교사 일을 하고 있고요. 늦게 자리 잡은 만큼 저는 남들처럼 제 나이에 맞게 해야 할 일을 해내야 한다는 강박에 더 심하게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친구들보다 늦게 취업을 한 만큼 하루빨리 돈을 모아서 부모님께 효도도 하고 좋은 남자 만나 결혼을 해서 부모님께 잘 사는 모습도 보여드리고 사랑스러운 아이도 낳고 말이에요. 이혼하고 나서는 남들 기준에 맞춰 살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았지만 당시에는 그러지 못했죠. 하지만 당시에 저는 남들이 가는 길 그대로 가려 했던 사람인 터라 부모님이 제안하시는 선자리를 마다하지 않고 나갔습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집사님한테 꽤 오래 부탁하셔서 마련해 주신 선자리라고 이야기 들었어요.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은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부탁했었어요. 선희 이모가 교회 내려달라고 해서 주일에 갔다가 미진 씨 봤었거든요. 보자마자 제가 한눈에 반해서. 남편은 처음 봤을 때부터 제게 적극적으로 자기 어필을 했습니다. 그 사람과 제가 선자리를 갖게 된 것도 그 사람이 우연히 저를 보고는 반해서 선자리를 마련해달라고 졸랐다고 하더라고요. 적극적으로 저와 만나고 싶었다는 이야기하는 그 사람이 싫지 않았습니다. 30대 초반에 들어서면서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할까? 어떻게 해야 이 사람이 하는 생각을 알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과정을 굳이 거치고 싶지 않다는 생각하게 되었죠. 그래서인지 적극적으로 자기가 제게 가진 호감을 드러내는 그 사람이 좋았습니다. 직장도 안정적이고 공통사도 맞는 두 사람이 만났기에 결혼까지 가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친정 부모님도 그 사람을 보고는 참 마음에 들어 하셨죠. 저의 시어머니 역시 저를 무척이나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좀 과할 정도로 말이에요. 어머니, 이렇게 안 해주셔도 괜찮은데요.
아이고, 부담 갖지 말라니까는. 내가 미진이 너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사온 거야. 가족끼리 이런 거 사주고 하는 게 뭐 얼마나 대단한 일이라고 그렇게 부담스러워하고 그래? 내가 다 사줄만 하니까 사다 주는 거야. 그건 정말 감사한데 지난번에도 그렇고 너무 많이 챙겨주셔서 제가 죄송해서 그렇죠. 저는 아직 뭘 제대로 해드린 것도 없는데. 아이고, 미진이 네가 해준 게 없기는 뭐가 없어. 네가 형철이 그 녀석이랑 결혼해주는 것만으로도 난 정말 고마워. 내가 말했지? 넌 항상 몸만 잘 챙기고 좋은 생각만 하고 있더라고. 너희들 결혼해서 애 낳는 거 미루면 안 된다. 미진이 너도 그렇잖아. 애 낳을 생각이 있다고. 애 엄마가 너무 나이 들어서 애 낳으면 애 낳고 기르면서 체력 다 써서 나중엔 아무것도 하지 못해. 그러니까 다 우리 미진이 마음 편하게 결혼 준비하라고 내가 해주는 거니까 너는 부담 같은 거 갖지 말고 그냥 내가 충분히 받아도 되는 사람이구나 하고 받아줘. 알겠지? 시어머니는 저한테 참 많은 선물을 해주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말이에요. 명품 같은 건 물론이고 몸에 좋은 음식, 특히나 여자한테 좋은 음식 같은 건 정말 많이 선물로 주셨던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해보면 결혼 전부터 임신과 출산에 대한 압박을 준 거라고 느끼는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엔 어릴 적부터 아이를 너무 좋아했었기에 결혼 전부터 임신 준비를 하는 게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챙겨주시는 것도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받았고요. 그런데 날이 갈수록 시어머니가 주는 선물에서 약간의 의문점이 들기는 했었습니다. 오빠, 그런데 말이야, 어머님은 은을 정말 좋아하시는 것 같아. 뭐만 하면 다 나한테 은으로 된 것만 사주시는 거 알아? 하다못해 머리핀 같은 것도 은색으로 된 것만 사주셔. 우연일지 모르겠지만 꼭 은으로 된 것만 많아서 말이야. 나도 다음에 어머니 생신 때는 은으로 된 거 좀 좋은 거 해드려야 되나? 아, 은? 우리 엄마가 은을 좀 좋아하기는 해. 원래 선물할 때는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좋아하는 걸로 선물 준다잖아. 아마 엄마가 은혜를 좋아하시니까 미진이 너한테도 은으로 선물해 주신 것 같아. 은 싫어? 그래도 엄마가 사주신 건데. 아니, 내가 싫어질 게 어디 있겠어. 어머님이 이렇게 챙겨주시는 것만 해도 정말 감사한 일이지 뭐. 그냥 어머니한테 매번 받기만 하는 것 같아서 나도 선물로 뭘 좀 드릴까 해서. 이왕이면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거를 드리는 게 좋잖아. 그래서 오빠한테 물어본 거야. 어머니 은 좋아하시냐고. 이상하게도 시어머니가 제게 선물하는 것 중에 모든 것이 다 은으로 된 것이었습니다. 하다못해 은으로 뒤덮을 수 없는 것이라면 은을 포인트로 준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때는 왜 그게 어떤 특이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그 당시에 무언가에 홀린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모른 채 결국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양쪽 다 간소하게 하기를 원해서 간단하게 가족들과 친한 친구들 몇몇만 초대한 채 결혼을 했죠. 결혼하고 나선 평범했습니다. 초반까지만 말이에요. 해도 너무하잖아. 우리 결혼한 지 얼마나 됐어? 아직 1년도 안 됐어. 그런데 오빠 지금 이게 뭐 하는 건데? 자기가 지금 사람 신경 쓰이게 할 만한 행동을 해놓고서 왜 나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건데? 대답을 해봐. 왜 오빠한테 애가 전화를 걸어서는 계속 집에 안 오냐고 하냐고. 결혼하고 나서 1년이 채 되지 않았을 쯤 웬 꼬마 여자아이가 남편 전화로 계속 전화를 해왔습니다. 처음에는 아이가 부모님 핸드폰으로 잘못 눌렀겠거니 하고 넘겼어요. 남편이 쓰는 번호 이전 주인이랑 관련된 사람인가 보다 하고 말았죠. 그런데 아니었어요. 그 아이는 정확히 제 남편의 이름을 말해주었습니다. 우리 아빠 이름이요? 박형철이요. 아줌마는 누구예요? 우리 아빠 이름이라니. 순간적으로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죠. 무심결에 남편 핸드폰에 걸려온 전화를 받았는데 또다시 꼬마아이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그래서 왜 전화를 하냐 물으니 아빠랑 통화하려고 전화를 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그런데 아이 입에서 아빠 이름이 나오는데 제 남편 이름이라니. 그냥 있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바로 따져 물었죠.
그런데 남편이 한다는 말이 뭐였는 줄 아세요? 그냥 우연이겠지. 자기 지금 무슨 말 하는 것인지 알고 하는 거야? 자기 말대로면 내가 어디에 무슨 숨겨둔 자식이 있는 그런 인간이라는 거잖아. 그게 말이 돼? 내가 자식이 있는데 자기한테 말도 안 하고 자기랑 결혼을 했다고? 그건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일이지. 그런데 아무리 우연이라고 끼워 맞추려고 해도 이렇게까지 다 우연히 들어맞는다고? 오빠 성까지 정확하게? 말도 안 되는 건 오빠가 하는 말 아니야? 뭐냐고 정확히 얘기해. 아니면 내가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물어볼까? 오빠한테 숨겨둔 애가 있는 것 같은데 어머님도 알고 계시냐고? 저는 당시에 화가 머리끝까지 나 있는 상태였고 너무나 당황스러움도 컸습니다. 남편과 더 이야기를 해봤자 진실을 알기까지 지연이 될 것 같기에 저는 시어머니께 곧장 전화를 걸었어요. 평소에 친정엄마 이상으로 저를 챙겨주시는 시어머니셨기에 저는 시어머니 목소리를 듣자마자 눈물을 쏟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짜고짜 전화를 걸어온 며느리가 아이처럼 엉엉 울어버리니 시어머니도 적잖게 놀라셨던 것 같았죠. 꺼이꺼이 울며 상황에 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님 당신도 내 남편에게 걸려오는 아이의 전화에 대해 알고 있으셨나 하고 말이죠. 당신 정말 왜 이래? 엄마한테 전화해서 뭘 어찌하겠다는 거야? 전화 안 끊어? 조용히 해. 내가 지금 어머니한테 물어보고 있잖아. 방해하지 마. 시어머니의 대답을 기다리면서도 남편과 저는 실랑이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와 남편의 실랑이를 들으면서도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무겁게 입을 떼는 것 같았죠. 미진아. 우리가 너한테 말을 못한 게 있는데. 한참의 침묵을 지키고 있다가 시어머니 입에서 나온 말은 제게는 충격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왜 저희 결혼식 때 그분이 안 오셨어요? 너도 알다시피 형철이가 40 다 돼서 결혼한 건데 괜히 우리 수정이가 와서 지 외삼촌한테 아빠 거리면 모양새도 이상해질 테고 형철이 누나가 제 딸아이한테 이제 외삼촌이라고 해야 한다고 외삼촌은 아빠 아니라고 몇 번을 말했는데도 수정이 걔가 알면서도 그러는 건지 애가 아빠 없이 자라서 지 외삼촌을 아빠처럼 여기고 자랐어. 미진이 네가 얼마나 놀라고 당황했을지 다 안다. 미리 말 안 해서 정말 미안하다. 내가 대신 사과할게. 형철이는 너 기분 나쁠까봐 얘기 안 하려 했었어. 어차피 제 누나랑 조카도 한국에 있는 게 아니니까. 일본에서 아예 눌러앉다시피 하고 사는 애들인데 괜히 너 들쑤셔서 속 시끄럽게 할 필요는 없지 않니? 정말 미안하다, 응? 남편에게 아빠라고 부르며 전화를 해오던 그 아이는 남편의 조카였습니다. 남편네 집안이 좀 보수적이라고 느끼기는 했었어요. 결혼식 이후 친척 어른들을 배웠을 때도 딱 봐도 꼬장꼬장함과 굉장한 보수적 성향이 느껴졌었죠. 시어머니도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거의 조선시대의 결혼생활처럼 사셨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그런 집안에서 시누이가 이혼을 했으니 집안에서는 시누이의 이혼이 흰 종이에 먹물이 떨어진 것처럼 엄청난 오점으로 여겼고 시누이 역시 그런 눈초리가 싫어서 일본에 그대로 정착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 때도 오지 않았던 거였고요. 우리도 형철이 누나가 임신한 거 알았으면 이혼 못하게 뜯어말렸을 거야. 그런데 어떻게 된 게 이혼하고 나서 임신한 거를 알아서 말이야. 아유, 우리도 뭐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 이혼하자마자 세상에 사이라는 놈은 홀라당 다른 여자 만나서 살림 차리고 가만 보면 그놈 그거 지가 다른 여자 생겨서 이혼하자고 난리를 떨었던 것 같아. 그래서 소녀가 태어나서 쭉 우리 형철이를 아빠처럼 생각했어. 그렇다고 해서 정말 아빠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린애가 아빠라는 말을 얼마나 하고 싶겠니. 그러다 보니까 곧 죽어도 그 어린 게 자기 고집 부려가면서 외삼촌 소리는 안 하는 것 같아. 너한테 정말 미안하다. 이제 수정이 걔도 학교 들어가고 하면은 알아서 아빠 소리 안 할 거야. 그래도 네가 싫다고 하면은 내가 제대로 단돌이 해줄게. 정말 미안하다.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그 주 주말에 저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손수 일본에서 온 가족이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을 보여주더군요. 그 사진에는 간사이 공항에서 찍은 남편과 시모, 그리고 남편의 누나라는 사람과 조카 아이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렇게까지 직접 나서서 보여주니 더 이상 오해를 할 수도 없었어요. 이제 오해하는 거 더 없지? 아유, 우리 미진이 그 사이에 얼굴이 홀쭉해졌네. 얘 미진아, 너무 마음쓰게 해서 내가 정말 미안하다. 형철이가 말 안 하려고 했었어도 내가 말을 너한테 했었어야 하는 건데 정말 미안하다. 아이고,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아서 그래. 미안해. 속상한 마음 너무 오래 담지 말고 너희 결혼생활 잘 이어나갔으면 좋겠다. 내가 형철이 그 녀석 누나 되는 애한테도 제대로 얘기해뒀어. 걔도 너한테 정말 미안하다고 난리도 아니야. 면목 없다면서. 정말 미안해. 내 욕심이긴 하다만 미진이가 이제 오해했던 마음 다 털어내고 나서 너희 아이 가져서 아이 낳고 잘 기르고 살아가는 거에만 집중했으면 좋겠어. 형철이도 더는 지 누나 챙기는데 신경 안 쓰게 할게. 시어머니가 저렇게까지 마음을 쓰면서 말을 하니 저도 마음이 누그러졌죠. 그리고서 또다시 일상을 살아갔습니다. 사실 일상이라고 하기엔 그 사이사이에도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결혼하고 나서 1년 안에 3번의 유산이 있었습니다. 극초기에 이루어진 유산이었지만 아이를 간절히 원했던 저한테는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그런데다가 남편의 조카라는 아이가 수시로 전화를 걸어서 아빠라고 해대는 사건까지 있었으니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거기다가 학교에서 벌어지는 일까지 더해지니 정말 죽을 맛이었습니다. 번외의 이야기지만 요즘 세상에 선생님으로서 살아가는 게 정말 힘들다는 걸 몸으로 느끼는 시기였죠. 어쩌면 그래서 더 남편한테 많이 의지하고 기대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 당시에 의지하려는 저를 밀어내는 듯한 느낌을 주었어요. 한두 번도 아니고 좀 적당히 하고 몸 좀 추슬러. 당신만 그런 거 아니야. 나도 당신이랑 똑같이 기대하고 실망하고 하는 거 반복했는데 뭘 그렇게 혼자서 세상 힘든 티는 다 내는 거야? 우리가 무슨 20대 어린애들도 아니고 이제는 자기 감정 정도는 스스로 제어할 줄 알아야지. 내가 지금 당신한테 내 감정 알아달라고 뭐 연기라도 하라는 거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나도 당신한테 위로받고 싶은 마음 없어. 당신이 뭐 언제 나한테 위로라도 한번 해준 적 있어? 어떻게 된 게 결혼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 싸우기만 하는 것 같아. 알아? 결혼하기 전에는 뭐 아주 온갖 좋은 사람인 척 야단법석을 떨더니만. 왜? 결혼하고 나니까 뭐 달라? 기대한 거랑 달라서 이러는 거야? 당신이 대체 뭐가 힘든데? 당신이 자꾸 유산되는 거 가지고 어머니한테 잔소리를 듣기를 해, 뭐를 해? 어머니가 나한테 하시는 말씀 들어보잖아? 그럼 내가 일부러 유산하고 그런 여자 같아. 알아? 이런 거, 이거 말도 안 되는 한약, 나 진짜 그만 먹고 싶어. 알기나 해? 마음 편하게 해줘야 내가 유산을 안 하지. 아냐? 임신되었다 하면 수정이가 전화해서 아빠 소리하는 거 들어야 하질 않나. 유산하면 또 어머니한테 선생질 그만두라라는 그런 소리나 듣고. 왜 사방팔방 여기저기에서 다 나한테만 잘못이 있다고 몰아붙이는 건데 왜? 도저히 감당되지 않았어요. 임신하면 남편의 조카 아이가 전화를 걸어와서 아빠를 찾고 저는 그럼 그 아이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니까 어린아이가 아빠가 얼마나 그리우면 저럴까 싶어 그걸 또 묵묵히 알겠다고 대답해주고 남편을 바꿔주고 옆에서 남편이 조카 아이와 우리 딸 하며 다정하게 통화를 하는 걸 지켜봐야 했습니다. 정말 괜찮을 줄 알았는데 진짜 제 속마음은 그렇지 않았었나 봐요. 스트레스를 받았던 거겠죠. 그러면서 또 유산을 하고 그런데 유산하고 나면 마음이든 몸이든 좀 추슬러야 하잖아요. 하지만 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 때문에 말이에요. 예미진아, 너 그거 학교 선생하는 그거 그만두면 안 되는 거니? 솔직히 말해서 예전이야 뭐 여자가 선생님 하면 그만한 신부감 없다고들 했지만 요즘 선생이 뭐 어디 선생이야? 형철이가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일 다 그만두고서 집에서 몸 관리하면서 애 가질 준비를 좀 해라. 이러다 집안대 다 끊어먹게 생겼어. 그리고
내가 보내준 한약은 잘 먹는 거야? 그거 절대로 빼먹지 말고 매일매일 먹어야 해. 어머니, 먼저 말씀 꺼내주셨으니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요. 저 한약 잘 못 먹는다고 말씀드렸는데도 계속 보내주시는 게 좀 부담스러워서요. 그리고 연락도 없이 학교로 오시면은 제가 조금 난감해요. 학교에서 외부인 출입하는 거 굉장히 조심스러워 하는데 어머님이 연락도 없이 오시면 지난번처럼 제가 많이 난감해지는 상황이 생겨서요. 시어머니는 어느 순간부터 저희 부부가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해 굉장한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근무하는 학교에 무턱대고 찾아와 한약을 먹이려 했어요. 그것 때문에도 학부모한테 항의 전화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학생과 상담 중인 상태인 저를 찾아왔었거든요. 아이고 학생, 내가 정말 미안한데 선생님한테 꼭 줄 게 있어서 그러거든? 내가 학생 담임 선생님 시어머니야. 선생님이 몸이 약해서 이 약 주려고 왔어. 잠깐은 괜찮지? 예, 미진아. 이거 정말 좋은 거니까는 꼭 먹어야 한다. 니들 집에 가져다 주려고 했는데 내가 비밀번호를 알기를 하니 뭐를 하니? 어쨌든 이거 꼭 챙겨 먹어. 그리고 니들 배란일 잘 맞춰서 준비하고 있는 거지? 날짜를 잘 맞춰야 해. 진호야, 일단 교실에 좀 가 있을래? 선생님이 이따가 다시 진호랑 얘기할게. 어머니, 학교에 어떻게 들어오신 거예요? 이렇게 무턱대고 오시면 안 돼요. 그리고 제가 아까 퇴근하면서 어머님 댁에 들려서 가져간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학교가 무슨 청와대니? 당연히 네 시어머니라고 얘기하고 들어온 거야. 너는 너 생각해서 무겁게 보약까지 들고 온 시어미한테 뭘 그렇게 정색을 하고 그러니? 어? 나 참, 생각해서 가져다 줘도 난리네. 어쨌든 빼먹지 말고 먹어라. 응? 나 간다. 나 참. 그때는 한창 아이들의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상담을 진행하던 때였어요. 상담하던 그 친구는 고등학교 선택을 앞두고 고민이 많았던 터라 저를 붙잡고 엉엉 울기까지 했던 친구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시어머니가 보약을 들고 와서는 배란이를 잘 챙기라는 그런 민망한 소리까지 해대며 상담을 망쳤으니 해당 학생의 부모님께서 전화해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정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마음이 편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임신을 하고 어떻게 잘 지낼 수 있었겠습니까? 결국 유산도 잦아지면서 남편과의 사이도 안 좋아지고 시어머니와도 사이가 냉랭해졌죠. 그러면서 어느 날 아침 순식간에 남편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증발한 것과 다름없이 말이에요. 다음 주에 봐. 출장 다녀와서 다시 얘기하자. 이렇게 그냥 가면 어떡해? 풀 거는 풀고 가야지. 당신 나랑 이렇게 제대로 풀지도 않고 출장 가버리면 나는 물론이고 당신도 마음이 편하겠어? 아니잖아. 미진아, 나 다 풀렸어.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출장 다녀와서 얘기해. 밥 잘 챙겨 먹고 문단속 잘하고 있어. 어김없이 시어머니 그리고 임신에 대한 문제로 남편과 다툰 날이었어요. 제대로 풀지도 못했는데 남편은 일주일 정도 출장을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투고 난 뒤 애매하게 화해한 채로 남편과 일주일을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게 저는 내심 찝찝했어요. 그런 저와 달리 남편은 출장을 다녀와서 이야기하자며 여행용 가방을 끌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게 남편과의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네요. 출장이 끝나는 날이 되었던 그날 남편은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연락은 받았었어요. 왜 안 오냐는 말에 출장이 연기가 돼서 그 다음 주에나 집에 올 것 같다고 했죠. 그러면서 밥 잘 먹고 문단속 잘하라는 말은 빼먹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또 일주일을 더 기다렸어요. 남편이 당연히 집에 올 거라는 생각을 갖고서 말입니다. 뭐야? 당신 정말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지? 연락은 왜 안 돼? 여보, 당신 뭐 사고라도 난 거야? 회사에 전화했더니 당신 출장 같은 거 간 적 없다고 하던데? 당신 회사에 휴가는 왜 냈어? 일단 연락 좀 받아봐. 당신 무슨 일 있는 거면 나한테 말을 해줘야 할 거 아니야. 내가 얼마나 걱정하고 있는 줄 알아? 자기야, 일단 연락 보낸 대로 꼭 전화해. 안 그러면 나 당신 출장 간 대로 했던 대로 찾아갈 거야.
돌아올 날이 되었지만 남편은 집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연락도 받지 않았죠. 이건 정말이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이라면 알 수 없는 감정일 것입니다. 온몸에 피가 다 빠지고 손끝과 발끝에 전기가 계속 흐르는 느낌이 하루 종일 몇 날 며칠 계속되었어요. 그래도 일은 하고 할 일을 해야 하니 어떻게든 잠을 자려 하는데 심장이 발끝까지 내려앉는 느낌에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한테 연락을 해보았죠. 시어머니한테는 혹시 연락을 했나 해서 말입니다. 어머니, 아직 어머니한테도 아무 연락이 없는 거예요? 저 정말 미치겠어요, 어머니. 핸드폰도 계속 꺼져 있고 SNS에도 아무 소식도 없고 직장 동료들이며 그 사람 친구들한테 연락해도 다들 모른다고 하고 오늘 실종 신고는 하고 왔어요. 그 사진이랑 연락처랑 주민번호 다 넘겼는데 일단은 무조건 기다려봐야 한다고 해서요. 실종 신고를 했다고? 예, 그거를 너 혼자 무턱대고 가서 하면 어떡하니? 당연히 사람이 연락이 안 되고 집에 안 들어오는데 실종 신고를 해야죠. 어머니, 혹시 뭐 그 사람 어디 있는지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런 거예요? 얘가 또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나도 가뜩이나 지금 그 녀석 어디 간지도 모르겠어서 정신 심란해 죽겠는데 나는 그냥 실종 신고 괜히 했다가 얘가 경찰서로 가는 모양새 안 좋을까 봐 그런 거지. 어린애도 아닌데 어련히 뭐 알아서 들어오겠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아무튼 알겠다. 잘했어. 나도 계속 알아보고 있으니까 연락 닿으면 너한테 바로 연락해 줄게. 저 때 알아챘어야 하는 건데 말입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남편을 실종 신고했다고 하자 크게 당황해하는 듯 했었어요. 워낙에 보여지는 모양새를 중요시하시는 시댁이다 보니 실종 신고한 것에 대해 당황스러워하는 게 이상하게 보이지는 않았다만 시어머니의 태도가 영 이상하기는 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남편의 안위가 더 중요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반응 같은 건 저한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남편이 실종이 된 지 반년이 다 되어갈 때쯤 되어가서는 제가 하다하다 흥신소에 의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 국가의 돈을 받는 저로서 할 말은 아닌 것 알지만 제가 그렇게 간절한 상황이 되어보니 경찰만 믿고는 가만히 앉아있을 수 없겠더라고요. 안타깝게도 흥신소에 일을 맡긴 뒤 3개월 만에 저는 남편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원래 사는 게 그래요. 등잔 밑이 가장 어둡다고 마음이 조급해지면 가까운 데 두고도 못 찾는다니까요. 이렇게 가까이에 있었는데 참, 여기 주소로 가시면 됩니다. 한 달 가까이 여기서 계속 출퇴근하시더라고요. 흥신소에서 알려준 남편의 위치,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1시간 거리 안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흥신소를 통해 받은 주소지로 미친 사람처럼 향해 갔어요. 가는 와중에도 차 안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남편을 찾았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배신감, 그리고 우라로 말이에요. 여보, 문 열어봐, 여보! 찾아간 그곳은 꽤나 평범한 단독주택이었습니다. 속 시끄러운 제 마음과 다르게 평화롭고 아기자기하게 정원이 장식된 주택이었죠. 철문을 미친 듯이 두드렸어요. 그 소리에 나온 건 제가 아는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머머, 너 여기 어떻게 알고 온 거야, 어? 어머니가 여기 왜 계세요? 그 사람 여기 있는 거 어머니도 아셨어요? 그런데 왜 저한테 말을 안 했어요? 그 사람 지금 어디 있어요? 네? 얘가 정말 왜 이래? 얘 미진아, 일단 나가자, 어? 시어머니를 보고 나니 더 화가 밀어올라왔습니다. 눈이 돌 대로 돌았던 저는 시어머니를 밀쳐가며 그 집 안으로 들어서려 했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달래고 달래다 나중 가서는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죠. 시어머니 역시 저를 있는 힘껏 막아서며 속삭이던 목소리를 집어던지고 고함을 쳐대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여기를 어디라고 온 거야? 당장 꺼져. 손주 하나 보겠다 싶어서 돈 들어가며 결혼시켰더니만은 툭 하면 유산이나 해대고 말이야. 됐으니까 이제 그만하라고. 니들 어차피 아직 혼인신고도 안 했잖아. 그냥 서로 남남으로 지내라고. 아유, 얘가 정말 왜 이래? 어머머.
저는 시어머니를 밀쳐내고 그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와의 몸싸움 끝에 들어간 집에서 저는 상상도 못한 광경을 마주하게 되었어요. 그 안에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 혼자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누구세요? 누구신데 지금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뭐야? 당신 아는 사람이야? 이것 보세요. 누구시냐고요? 엄마, 저 이모 누구야? 엄마 친구야? 수정아, 수정이는 방에 들어가서 콩순이 볼까? 할머니가 콩순이 틀어줄게. 저 이모가 아빠 친구인데 아빠한테 인사하려고 놀러 왔대. 수정이는 들어가서 콩순이 보고 있자. 응? 수정아, 엄마가 이모랑 인사해야 해서 말이야. 할머니한테 콩순이 보여달라고 할래? 그래 수정아, 할머니 따라서 들어가 있어. 시어머니는 서둘러 그 아이를 데리고 방에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아이한테 뭘 틀어주고는 자기도 서둘러 나오더군요. 저는 그 순간순간을 집안을 다 들여다봤습니다. 거실에는 시어머니, 그 여자, 남편, 아이가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그리고 냉장고에는 제 남편이 아이와 함께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함께 사진을 찍은 것도 붙어져 있었죠. 그때였어요. 귀를 쩌렁쩌렁하게 울리는 소리가 났고 시어머니의 고함 소리도 들려왔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수정이 어미, 너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어디서 하늘 같은 남편 얼굴에 손을 대? 너 미쳤어? 아이고 형철아, 너 괜찮니? 세상에 얼굴 시뻘겋게 부어오른 것 봐. 성큼성큼 걸어가 보니 남편 놈 얼굴에는 붉은 손자국이 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본부인이 그 사람 뺨을 거세게 갈긴 것이었어요. 이제 알겠네. 이제 알겠어. 당신들 진짜 제정신 아니야. 알아? 어디서 할 짓이 없어서 미쳤어 정말. 본부인이 악을 쏟아내며 내뱉는 말에 저는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죠. 남편은 이미 결혼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딸아이까지 있었던 상황이었죠. 네, 맞았어요. 결혼 초반에 그 난리가 났었던 사건. 시어머니가 굳이 애써 해명하며 남편의 누나가 있는데 이혼을 하고서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다고 했던 그 이야기. 그건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남편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은 것도 속이고서는 저와 결혼을 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결혼식도 간소화하자고 한 것이었죠. 그게 참 무섭더군요. 그 결혼식에 왔던 남편 집안의 친척들은 물론이고 남편의 친한 친구라고 했던 그 사람들 모두 남편이 이미 가정이 있었고 아이도 있었다는 것을 알면서 아무렇지 않은 척 저를 속였다는 사실이 말입니다. 시어머니와 제 남편이라는 인간이 그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했던 이유가 뭐였는 줄 아세요? 지겹다 지겨워. 집안에 아들 없으면 누가 당신네들 죽인다고 했어? 아니면 당신네들 가만 안 둔다고 했어? 누가 대체 뭐라고 어떻게 했길래 그놈의 아들 없어서 난리인 건데? 나 우리 수정이 낳고도 당신 엄마한테 한 번도 고생했다는 소리 못 들었어. 내가 내 배 아파서 자식 낳아놓고도 당신 엄마가 내 옆에서 아들 아니라서 아쉽다고 한숨 쉬는 통에 눈칫밥 먹어가면서 미역국 꾸역꾸역 먹었어. 어쩐지 갑자기 네 엄마가 나한테 친정집 가서 좀 쉬다 오라고 하더라. 어쩐지 네 엄마가 나랑 수정이한테 잘하더라. 네 엄마가 이렇게 미친 짓거리 했어도 너는 그랬으면 안 됐지. 네가 나서서라도 네 엄마를 말렸어야지. 여보, 결론적으로는 나 이 사람이랑 아무 일 없었어. 우리 사이에 아이 나온 것도 아니고 우리 두 사람 혼인신고한 것도 아니야. 나 정말 떳떳해. 짝! 이번엔 제가 그 망할 인간 뺨을 때렸어요. 같은 인간이라는 게 혐오스러워질 정도로 그 인간을 보는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부들부들 떨리는 손을 부여잡으며 그 인간 뺨을 때리고 또 때렸어요. 그런 저를 보다 못했는지 시어머니였던 그 늙은 여자가 제 머리채를 잡았죠. 그 와중에도 자기네들 잘못한 건 생각 못하고 자기 아들이 뺨 맞는 걸 보고 정신이 나가서 말입니다. 이 정신 나간 것들이 어디서 하늘 같은 남편 얼굴에 손을 대? 이 망할 년, 이 나쁜 년. 아유, 이거 안 나! 이건 나! 정신이 나가? 누가 정신이 나갔는데?
이 노망난 놓친네. 사주에 미쳐서는 별 말 같지도 않은 것 가지고 나한테 들이밀더니 이제는 하다하다 무당말 믿고서 아들을 이중 결혼을 시켜? 당신이 진짜 제정신이야? 제정신이냐고. 뭐하고 있어요? 그렇게 멍하니 앉아서 보면 뭐가 달라져요? 얼른 일어나서 저 인간 잡돌이를 하던가 아니면 나랑 같이 이 노인의 정신 차리게 하던가. 시어머니한테 머리채 잡혀있던 저를 구해준 건 그 망할 인간의 본부인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시어머니를 집어 던지다시피 떼어내면서 저를 구해줬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시어머니는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었죠.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서 자기 첫 번째 며느리인 그 여자를 그렇게나 괴롭혔답니다. 제게 했던 것처럼 말이에요. 한약은 물론이고 수십 년 동안 알고 지내는 무당한테서 받아온 비방을 신혼집에 멋대로 들어가서는 잔뜩 붙여놓고 거기다 못해서는 뭐 아이를 가지려면은 날짜를 잘 맞춰야 한다며 그 날짜만 되었다 하면은 신혼집을 지키고 있었답니다. 자기가 확인을 해야 한다면서 말이에요. 그런 일을 당하고도 이혼을 하지 않은 그 본부인도 참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인간과 선을 보고 결혼 생활을 하는 그 기간 동안 그 여자는 일본에 있는 자기 친정에서 지낸 것이었어요. 여자가 친정에 가는 것을 절대 허락하지 않았기에 결혼하고 나서 처음으로 제대로 일본 친정집에 가서 지낸 거라고 했죠. 가는 경비며 비용까지 다 챙겨줬답니다. 참나, 그렇게까지 해서 굳이 아들을 낳았어야 했는가? 그것이 저는 아직도 이해가 가지 않아요. 내가 오죽하면 그랬을까, 오죽하면. 결혼해서 아들 하나를 못 낳고 남의 집대를 네가 다 끊어먹게 생겼는데 내가 그럼 뭐 선택지가 어디 있겠어. 나는 우리 집안 대 끊기는 거? 그거 절대 두고 못 본다. 내가 우리 형철이를 어떻게 낳았는데. 내가 쟤를 얼마나 어렵게 낳았는데 여기서 대가 끊겨. 그 꼴은 내가 절대로 못 봐. 알아? 아이고, 그렇게 돈 써가면서 저 개집 애들 둘 일본 보내놓고 결혼시켰더니만은 이건 뭐 아들은커녕 멀쩡한 자식을 한 번을 못 낳네. 툭하면 유산이다. 또 임신했다가 또 유산이다. 분명히 사주팔자 다 알아보고서 양띠를 딱 골라서 한 건데 으유, 내 팔자야.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엔 어떠세요? 21세기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저는 정말이지 지난 1년 조금 넘게 속아온 제 결혼 생활이 억울했고 저희 친정 부모님한테도 너무 죄송스러워서 참고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 남편놈이란 놈은 어쩔 수 없었다는 태도로 행동을 하는데 그게 더 사람 속이 뒤집어졌었어요. 네가 내 입장이 되어봤어야 해. 그리고 엄마 말 틀린 거 하나 없잖아. 미진이 너랑 나랑 혼인신고를 한 것도 아니고 우리 그냥 사실혼 사이로 지냈던 건데 이대로 헤어지기만 하면 아무 문제 없는 거잖아. 어차피 우리 결혼식도 작게 해서 너랑 내 결혼식에 온 사람 몇 되지도 않고 네 서류상에 결혼한 사실이며 이혼했던 사실이 남는 것도 아닌데 뭐가 문제겠어. 어차피 이렇게 다 보게 된 거고 나 너한테 오늘 이 자리에서 욕먹을 만큼 먹었고 맞을 만큼 맞았잖아.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헤어지자. 나가줘. 다짜고짜 집으로 찾아와서 애 앞에서 이게 대체 무슨 짓인 건지. 나가줘. 경찰 부르기 전에 나가. 경찰을 부른다고? 그래, 경찰 불러. 경찰 부르라고. 내가 왜 경찰 온다는 소리를 듣고 여기서 나가야 하는데? 경찰 불러. 나도 할 말 많으니까 경찰 부르라고. 너 정말 인간 쓰레기구나. 어? 네 엄마 똑같이 굴려고 하네. 니들 모자가 사람 며칠 가지고 논 건 줄 알아? 경찰 내가 부를게. 어디 한번 끝까지 가보자. 내가 이 꼴을 본 마당에 너랑 살 것 같아? 너 같은 인간을 수정이 앞바랍시고 내가 같이 살 것 같냐고. 절대 못해. 절대 안 해. 본부인은 자기 손으로 핸드폰을 들어 경찰을 불렀어요. 경찰이 오고 나서도 난리법석 야단이었죠. 시어머니는 저와 본부인이 합심을 하여 자기 아들을 두들겨 팼다며 고소를 하겠다고 난리를 피워댔습니다. 그러다 시선이 간 곳에는 아이가 고개를 빼꼼히 내밀고 있었어요. 밖에서 어른들 큰 소리가 나니 아이가 방에서 고개를 빼꼼히 내밀고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 아이를 보는데 순간적으로 울컥해졌었습니다. 저 아이는 무슨 죄가 있길래 이런 일을 보고 그 상황에 놓여야 하는 것일까 하고 말이에요.
아이 앞에서 더 이상 몹쓸 꼴을 보이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뒤늦게 들어서 경찰에게 이야기를 한 뒤 경찰서로 향하기로 했습니다. 본부인도 서둘러 아이를 자기 지인에게 잠시 맡긴 뒤 경찰서로 왔죠. 그런데 경찰서에 와서도 시모와 남편은 자기들이 한 일에 대해 그 어떠한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은 당당하다는 태도였어요. 아니 나는 대체 왜 이딴 일로 경찰서까지 와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되네. 얘네들이 혼인신고도 안 했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아니 남자들 결혼해서 한두 번씩 바람 피우는 거나 우리 아들이 얘랑 한 1년 산 거나 그게 뭐가 다른 일이라고 말이야.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었어요. 결국 그 자리에서 어떠한 합의점도 찾지 못했죠. 경찰서를 빠져나와 본부인은 아이를 데리고 그 집에서 나갔습니다. 친언니가 있는 곳으로 갔죠. 이혼 소송을 할 것이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저 역시 그 사람을 사기 결혼이라는 죄목을 앞세워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도 고소 진행 상태고 말이에요. 그 인간과 그 인간 엄마는 현재도 반성이 없는 상태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해지는 지금 답답한 마음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적어보았어요.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만 이 일에 대하여 여러분의 의견과 여러분의 도움을 구하고자 합니다. 그럼 긴 이야기는 여기서 마칠게요.